제가 이제 소개받기로 그리고 포스터에 보면은 이제 건축가의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맡은 지 오래되진 않았으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운명인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금 유선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에 막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이게 데이빗 sak스라는 작가, 그 아날로그의 반격으로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이제 유명해졌던 작가인데 이분이 썼던 The Soul of Entrepreneur라는 책을 한국어 버전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누가 창업가인가 하는 문제들을 확 깨는 그런 해안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창업가 누구냐면 아이비리그 나오고 굉장히 굳이 안 해도 될, 그러니까 이미 보장된 미래가 있지만 그걸 더 넘는 도전하는 분들을 사실은 모델로 삼고 대부분의 이제 유니콘 기업을 향해서 가지만 이제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금융의 일부로서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창업가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때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신화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창업가 하면 떠오르는 뭐 일론 머스크, 뭐 스티브 잡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하고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창업가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의 이제 한국어 버전이 사장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며 이거 너무 잘 지은 제목이다. 그러니까 뭐 창업가의 뭐 마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장의 탄생인데 그리고 제가 우연히 그 데이빗 sak스하고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사장의 탄생의 사장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이 책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더니 너무 좋아하셨는데 뭐냐면 우리 이제 길 가다가 사장님 이러면 한 열에 8명을 돌아보실걸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모님의 거의 필적하는 누구나 이제 사장님하고 부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사장님. 그만큼 그 창업가의 어떤 개념이 이제 지금 그 창업계에 있는 굉장히 극소수 엘리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창업가일 수 있다. 그리고 창업가의 정신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취지의 에피소드를 쭉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창업가가 있다. 그리고 창업이란 여러 가지 결로,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생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제 세상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가장 재밌었던 구절은 어쨌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느끼는 걸 계속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계속 급성장하오던 그런 시절을 이제 막 넘고 있는 이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가치나 삶의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해안이 되었던 책이었고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한테 기대하는 토크가 창업가의 공간이 무엇일까? 혹은 창업 지원의 공간은 무엇일까? 이런 것일 수 있으나 네, 이거는 이제 디즈니 월드에 가면은 이제 뭐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에 마지막 우리 뭐 보통 그 창고 신화죠. 이제 차고에서 뭐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뭐 했다는 그런 걸 뭐 만들어 놓은 약간의 이제 민속촌 같은 세팅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게 있고 저희 총장님도 창업 지원단은 굉장히 험벌한 데서 시작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공간을 밖으로 밀어내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구글 검색으로 창업 지원 공간하고 쳐보면 뭐 이런 거 뜨죠. 이제 텅 빈 이제 지원해 아까 이제 이렇게 그 약간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이제 과잉 공급되는 이런 텅 빈 공유 오피스 사진들이 그냥 쉽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는요.
이제 저도 되게 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아까 드렸지만 이제 건축을 이제 배웠고 해왔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저도 사실 7년차 창업가예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창피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제가 겪고 있는 창업을 하고 나서 겪고 있는 이런 갈등과 이제 고민과 이런 게 있는 와중에 지금 학교에서 이제 제가 하는 고민들을 사실은 다른 교수님들보다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사를 했지만 어쨌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창업지원단을 이제 맡아서 저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좀 더 잘 발현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플로어에도 저희 직원들 오셔서 지금 듣고 계신데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해요. 맨날 창업지원단에서 아웅다웅 하던 모습이랑 달리. 그래서 결국 오늘은 저는 사실 도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 플로어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설계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건축가들이 하는 일이 이제 어떤 그 동선을 잘 만들고 좋은 깔끔한 공간을 만들고 하는 이상의 하여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맥락을 우리가 건축과 연결 지을 건가 하는 고민들은 저도 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이제 그 건축가들이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도시의 맥락들이 사실은 지금 하는 그 창업 허브라는 공간하고 어떻게 맞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더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왜 건축가 교수가 이런 걸 하지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2017년에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이제 현장 프로젝트 큐레이터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생산의 어떤 영역, 그래서 창신동, 뭐 세운상가, 동대문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리서치하고 이것을 전시하고 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때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서 벌어질 새로운 혁신의 과정을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실현해서 보여주는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맺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7년, 그러니까 준비하던 것까지 하면 2016년, 거의 이제 10년 다 되어가 7, 8년간에 지금까지도 고심하고 있는 그 도심 제조업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은 도시와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 근대에 이제 도시의 어떤 기원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위로 살게 되고 하는 것이 대량 생산과 이제 맞닿아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제조업 기반의 도시들이 엄청 성장했고, 그리고 그 제조업을 통해서 사실 도시가 막 커졌고, 지금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도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태생과 그 제조업 산업의 도시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어쨌든 서울시립대 세운 캠퍼스라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 안에도 세운뿐만 아니라 뭐 성수, 뭐 영등포, 뭐 구로 등등 굉장히 산업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곳이 발전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72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의 이제 이 지역의 어떤 변화를 살짝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항공사진이 뭐 한 20년간 변했지만 사실 변함이 없죠.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한옥 지붕이 좀 보였다 뿐이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도시개발사를 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지만 79년에 여기가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아이러니하게 이제 개발이 안 되자 이제 대단히 개발이 안 벌어지면서 그 틈새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 지역 전체는 서울시의 산업의 요충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서울 안에서 사실은 제조업 자체가 이제 어떤 큰 단위로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근처에 이제 뭐 그래픽 디자이너가 계시거나 하면 충무로로 다 가시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70% 이상의 그 인쇄 산업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물론 이제 서울 밖에 인근에 훨씬 더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건 맞지만 아직 그렇고, 그다음에 정밀, 금속, 인쇄, 이런 귀금속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이 실제로 생산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청계천 을지로
있는 유통 생태계라는 것을 이제 시각화한 이게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에서 만드신 맵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자산인가? 즉, 그러니까 제조를 직접 하는 것과 이제 리테일로 유통을 하는 곳이 막 섞여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도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MIT 안채원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인데 여기에 있는 생산의 과정이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지역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의뢰를 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 물건들이 어디 옆에 있던 부품들이 모이고 옆에 있는 공장에 갔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공급처가 되고 소비처가 되는 이런 환경을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게 엄청난 하이퍼 로컬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통계를 내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제가 했던 일들은 학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어떤 첨단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초반에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 주말에도 저희가 그 로봇 워크숍을 했었는데 이제 그 뭐 3D 프린터나 로봇 혹은 이제 CNC를 다루는 게 아주 첨단 산업은 아니지만 여기에 계신 그 많은 정밀 가공하시는 그 공장에 계신 사장님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그 숙련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새 세대들이 같이 맞춰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이제 그 전시 같은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워크숍으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학교라는 주체는 이런 일을 계속 사회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또 해외에 있는 작가들이 연구자들이 항상 모여서 이곳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2019년부터 이제 글로벌 포럼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배웠던 되게 인사이트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웹에 잘 아카이빙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이제 도시와 제조업의 미래라고 해서 그 브뤼셀과 그다음에 베를린 그리고 뉴욕에서 실제로 제조업 생태계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모시고 각각의 이제 도시에서의 특성을 같이 이제 발표하고 그 작은 그러니까 소상공인적 어떻게 보면 작은 소상공인스러운 그런 제조업 그 주체들이 그 도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각 도시별로 특성별로 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고요. 당연히 그 활동가분들이 그 우리 서울의 그 한 중심에 이런 너무나 넓은 그 제조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명받고 가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닥쳐서 이런 큰 사람들이 막 모이는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 뭔가 그 작은 그 이 특성 지역의 특성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얼마나 사실은 지역의 현안이 얼마나 국제적 문제인가를 같이 태클해보는 그런 워크숍 토크쇼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도 제가 제목이 뭐 신제조업의 루키들 이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젊은 이제 스타트업 CEO들을 모셔서 이제 그분들의 근간이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공구를 그러니까 뭔가 USB로 충전되는 공구에 전 세계 특허를 다 갖고 계시는 더 하이브 이제 대표신데 이분이 처음에 이걸 구상할 때 같이 고민해줬던 그 공구상에 가서 같이 토크쇼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한 번 창업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는 제가 창업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이 사실은 여러 이제 도시 정책상 이제 그동안 이제 79년부터 계속 개발이 안 되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흘려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막 그 흥분에 맞지 않았던 그 산업 생태계는 지금 엄청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우리가 생태계라 부르는 것은 그게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없어졌을 때 이게 다 통째로 죽어버릴 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도시를 기록하는 일들을 조금 더 이제 저희 스타트업 파트너들하고 좀 많이 고민을 해서, 또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하고도 같이 많이 작업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그 공장이 거기에 있는 이유나 이제 이 공정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일들은 많이 있으나,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아이템이 제가 창업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 맡고 있는 이제 창업지원단의 일들을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이런 도시 기록을 하는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는 창업기업들을 모두 모아서 학생들이 같이 만나고 그 창업기업의 이제 아이템들을 서로 테스트해보고, 또 이렇게 구경하고, 또 영감을 받고, 또 오신 창업가 분들도 이제 학생들이 어떤 열정으로 이제 참여하고 이야기를 듣는 이런 좋은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제 소개 같지만 아름아름 지금 이제 어떤 도심 산업의 어떤 한중간에 들어간 어느 철없는 교수가 이제 겪고 있는 어드벤처 이런 것처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맥락은 계속 아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도심 산업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이제 경제학이나 여러 군데서 레퍼런스가 있고, 그걸 제가 반복하거나 전문가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그 도심 산업의 군에서의 창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사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제가 이제 어떤 문헌에 의한 통계에 의한이 아니라 제가 느끼고 같이 만나고 가봤던 곳들을 기준으로 한번 쭉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글로벌 포럼에서 뭐 연사로 만났던, 제가 초대했던 분이기도 한데, 벨기에 브뤼셀 베이스로 이제 유럽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어떤 그룹인데요. Cities of Making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산업화가 떠난 구도심의 유럽의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촉발하는 작은 시도들을 계속 모아서 그것의 증거들을 계속 만드는 그런 활동 같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urban manufacturing은 결국은 도시가 필요한 것, 그리고 도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의 순환 논리. 그러니까 내가 도시에 공급하고 다시 내가 소비하게 되는 그 공급 원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여러 퍼블리케이션이나 또 이런 걸 같이 컨설팅할 수 있는 이런 툴kit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베를린 베이스로 이제 활동하던 연구자가 오셔가지고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 이거는 약간 정부 주도의 큰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해서 이제 팩토리가, 독일도 이제 제조업 강국인데 공장들이 하나하나 최신 공장이 막 있는,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도 뭐 포항제철 뭐 이렇게 한 도시가 다 공장이 되거나 여천에 있는 화학공장 이러던 시절에서, 이제는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인벤토리가 되고, 그리고 가장 입지가 좋은 다른 곳들, 입지라고 하면 생산성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일할 사람이 근처에 있어야 되거나 혹은 소비를 할 사람들이 근처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한 곳에 있더라도 이제 그 생산 라인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박사 논문 썼던 거랑 꽤 연관이 되는데 그냥 오랫동안 봤던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 보스턴에
메인 스트리트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소상공인 진흥을 하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이제 건축적으로 이제 거기를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지정을 해주면은 거기에 어떤 역사나 거기에 이제 맞는 맥락들을 건축가들이 약간 공공 건축가들이 개입을 해서 거기를 컨설팅도 해주고 고치는데 지원금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긴 해요. 근데 이제 메인 스트릿이라는 건 전 미국에 약간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월 스트릿은 그 메이저 경제를 말하는 거고 메인 스트릿은 이제 되게 소상공인 동네에 있는 그런 그 경제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가 약간 대비되는 어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는 곳인데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때는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머리의 개념에 있고 제도가 있는 요 디스트릭트에 대한 개념을 과연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 물리적 연관성이 계속 그 어떤 캐릭터리스틱으로 있는지 머신러닝으로 계속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박사논문을 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연루된 되게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했었어요. 20년 전에. 그러고 제가 연구년으로 8년 전에 다시 방문해서 그분들 다시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영역이 다 그런 창업 허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도 사이언스 파크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 이제 좋은 학교들 많고 하니까 보스턴시에서 어떤 영역을 사이언스 파크로 다 만들고 세계 굴지에 막 제약회사 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곳이 여전히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젊은 혁신적인 혁신가들은 거기 가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동네 카페 같은 데서 일하고 거기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뭐 제가 통계가 있고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열거를 막 좀 급하게 하는데요. 또 이것은 최근에 제가 지난 2월에 갔다 왔던 교토 대학 안에 있는 교토 디자인 랩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학의 역할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토라는 되게 지역 특성을 굉장히 국제적으로 잘 발현하고 있는 랩이라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건축, 뭐 디자인 이런 실제로 이제 그 크래프트맨십을 좀 지니고 있는 학문에 있는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모여서 되게 큰 메이커 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토가 이제 사실 그 역사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근처가 다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문화유산을 고치는 일들도 굉장히 빈번한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부재들을 활용한 새로운 그러니까 모양은 보면 이제 고부재를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 사실 저것을 활용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생산하는 데에는 이제 뭐 3D 스캐닝이나 뭐 패브리케이션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총동원돼서 이제 그것들을 학생들이 만들고 그걸 다시 전문가들이 보고 하는 그런 순환 구조로 너무 되어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고 이것은 교토스럽구나.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여러 그 국제적인 대학들이 다 어떤 역할들을 하고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어떤 학교에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창업을 당연히 지금 증진하고 창업자들과 이제 그 관계를 맺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의 사례는 뭐 지금 이런 창업이나 지역 혁신에서는 빠질 수 없는 되게 그냥 대명사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해군 기지였던 그 폐쇄된 공간을 이제 활용해서 여기에 이제 그 브루클린 인근에 있는 뭐 하여튼 뉴욕에 베이스를 둔 여러 대학들과 연구소 그리고 그 지자체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여기 자치적인 이제 법인이 이제 이것을 협동조합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구조, 그 거버넌스 구조가 이제 조금 참고할 만하고 저도 사실은 스터디가 많이 된 건 아닌데 이제 여기 있던 CEO하고 연락이 닿아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이 규범을 만들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네트워킹 하기 위한 운영의 규칙들을 계속 자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규모가 워낙 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서 1등 하는 어떤 사례처럼 계속 회자가 되고 그런 걸로 저도 여겨지지만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도 여러 허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탑다운으로 여기는 바이오 허브, 여기는 무슨 허브 이렇게 다 이름을 이리 정해서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될지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그 근처에 뭐뭐가 있으냐고 이렇게 성급히 이제 이런 것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자치적인 그러니까 자율적인 어떤 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모호한 뉴랩 그쵸? 뭐지? 그러니까 이 무모모 허브가 아니라 이제 어떤 되게 뉴트럴한 이름으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인상이고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 것 같은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Here East라는 또 이제 시도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PPP라고 하죠. Public Private Partnership. 그래서 그것도 형식이 굉장히 많은데 민자 유치해서 이제 건물은 뭐 민자로 짓고 나중에 분양해서 나가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파트너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운영을 누가 할 건가를 초반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기획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런던에 그 올림픽이 몇 년도에 열렸죠? 2012년, 뭐 14년 그때 열렸을 텐데 올림픽 그 부지를 정할 때, 그 스테디움의 부지를 정할 때 그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이 필요한 곳을 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 굉장히 레디컬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올림픽 때문에 지어지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결국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무엇이 될 건가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세워서 그 원래는 레디컬하게 저 스테디움이 다 분해돼서 상파울로로 가는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테디움 저렇게 큰 건 필요 없으니 주변에 있었던 뭐 프레스 센터, 뭐 선수촌 이런 것들은 남아서 나중에 아파트가 되고 뭐가 되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스테디움 자체는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개발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히어 이스트라는 것은 프레스 센터로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이 애초부터 이제 이게 올림픽이 끝나면 여기에 이제 그런 연구소와 대학과 스타트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될 거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 올림픽 끝난 지 진짜 오래됐지만 굉장히 천천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또 저는 이제 그 UCL 여기도 이제 대학이 여러 참여하는데 UCL 바틀렛에서는 사실 되게 특히 건축 쪽에서는 이런 첨단 연구를 많이 하고 부러워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이곳에 가기로 이스트 캠퍼스 계획을 세우고 학교 안에서도 그리고 그 이스트 캠퍼스 특화된 디그리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뭐 여러 과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런 제조와 관계된 혹은 첨단 패브리케이션과 관계된 과들을 전부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서 교수님들 그때 만났을 때 내가 거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또 한 가지 근데 이제 이런 게 너무 재밌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이때 이제 그 런던 시에 있는 그 도시계획국을 방문했었는데 이 올림픽을 하면서 그 구조가 이제 시청의 어떤 도시계획국 혹은 그 아마 구청에 해당되는 그런 곳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약간 독립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올림픽을 유치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법인이 세워서 거기가 갔더니 너무 다 젊은 거예요. 저 계획가들이. 그리고 전부 다 정말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를 이제 법인을 이제 폐쇄를 하고 이 다음 법인을 만드는 게 이거는 웨스트. 여기 그때는 런던의 저 끝에 있던 이스트였고 여기는 웨스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막 이걸 세우는 요 법인을 세우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문을 해보니까 원래 오래된 그 공업단지였고 커넬이 있고 이런 곳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낙후된 곳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올림픽 공원을 만들 때도 이제 거기에 지역을 좀 다른 모습으로 변모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하는데, 여기도 그 올림픽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탑다운으로 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그때까지 여기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다른 그 공장의 소유주들, 그리고 공장 운영하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계속 찾고 있었고, 그런 분들도 저도 가서 한번 만나고, 또 특이한 거는 저분은 건축가인데 이제 이런 걸 활동가처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빌딩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일을 하다가 저 쟁반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을 직접 하시는데, 가서 얘기했더니 너무 그 건축가 특유의 그 미감을 가지고 엄청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 쟁반이 왜 특별하냐면 하고, 이게 이제 메이드 인 런던이라는 상을 받기도 했대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제 우리나라 신세계백화점에도 납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이분의 어떤 전환도 저는 되게 재밌었던 거고, 그 공공에서의 어떤 그 계획의 태도가 이제 매우 달랐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3시까지 발표인가요? 3시.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제가 이런 관심으로 이런 데 다녀봤어요 하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도심산업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이 결국은 창업생태계랑 만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서울이라는 큰 도시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다 넣어주고, 이제 제가 참고했던 내용을 넣어주고, 도심산업과 상업 생태계의 연관성을 했더니 이런 훌륭한 대답을 내줬는데, 대부분 사실은 서울시에서 냈던 그 데이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대답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래서 공유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시혁신과 연결하기 되게 좋은 두 단계고,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와 창업을 기술적으로 연계하거나, 아까 유 대표님도 말씀하신 R&D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지역 경제 활성화나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와의 근접성을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지금 최근 트렌드로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도심산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생태계가 도심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심산업이 계속 있어 왔고, 그걸 제조를 안 하는 도시는 없었고, 그리고 이런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떤 특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브랜드 상승을, 가치를, 특히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세미나 끝에 막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내주는 이런 얘기를 막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얘기는 사실 누구든 할 수 있는 결론일 것 같긴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 어떻게 실행하는가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넣었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결론보다는. 그래서 도심산업이라는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가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창업이 이제 정말 창업가란 저기 있는 몇 명 그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장님하고 불렀을 때 돌아보는 그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학교에서 또 창업학 전공 이런 것들을 계속 돌보고 있는데, 창업학을 공부하라고 해야 창업을 아는 회사원이 되는 건지, 이런 그런 갈등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그런 창업이라는 또 생소한 것들이 또 한편 학교의 역할 같은 것들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학협력의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존의 산학협력 큰 대기업으로 학생들을 보내거나 큰 대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모델, 우리가 실행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물어봤어요. 서울에 창업허브가 생기면 어떤 모델이 적합할까요? 이렇습니다. 글로벌 진출 지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넣었던 여러 가지 그 사전 정보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해줬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서울시 공공에서 지원하는 이런 창업의 역할은 어떤 그 정말 성공한 그 사람을 통해 수익을 얻고 하는 것보다는 이 창업의 서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공에서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큰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대학 창업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캠퍼스 타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혹은 서울 밖에 있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과 연결된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 넥스트 서울이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첨단 그 제조 산업을 목표로 하는 어떤 창업허브와 뭐 수요자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내가 어떤 창업가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창업허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